대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은 앞서 모두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결과 많아서요. 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꽤 편차가 있던데요, 기관들마다. 네.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각 기관들마다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 전화번호와 무선 전화번호를 몇 대 몇의 비율로 혼합할 것인지, 혹은 무선 번호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고요. 또 그 자동응답 방식 ARS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래서 녹음을 듣고 응답자가 버튼 누르는 방식하고 또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 이런 차이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전 국민 중에 뭐 1,000명이나 2,000명을 표본, 그러니까 샘플로 추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설명 들으실 때 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 그러면 아래 위로 한 3% 정도는 그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조사기관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나온 결과들은 대체로는 추세는 한 추세라고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 뚜렷해지면서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들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그 다자구도 혹은 양자구도, 삼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내지는 이제 우세가 나타나는 조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결과들. 저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는 상당히 박빙이지만 문재인 후보와 양자구도에서는 상당히 우세하고 어떤 데는 상당한 표차로 또 우세하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홍준표를 위한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10% 미만에 헤매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박빙을 하고 있다는 뭐 이런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큰 흐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과거 여론조사와는 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들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텐데 이 격차가 이런 그 변화가 사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최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급상승세가.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또 앞으로도 짧은 기간 안에 앞으로도 대선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그 기간 안에 뭐 한 번, 두 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통상적으로 대선 레이스 그러면은 이제 각 당의 경선이 보통 여름쯤에 끝나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경선 이후 레이스가 벌어지고 대선 본선에 들어가고, 그 전에도 각 당의 경선이 또 한 3, 4개월 벌어지니까 실제로는 한 10여 개월 이상 이렇게 대선 기간이 쭉 펼쳐지는데,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고 압축 대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고 있는 어떤 그 2차 안풍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바람의 급상승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뭐 급등해서 갑자기 1위 자리가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충분히 또 다른 그런 변화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이나 표심도 거기에 따라서 급변하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 급상승을 일종의 이제 벚꽃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벚꽃이 아시다시피 보통 전혀 좀 잠잠하다가 날씨가 주면 활짝 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안철수의 지지도 활짝 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경선이 끝나면서 일종의 투표율, 그러니까 지지율들이 교통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적극적 지지층이 또 확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동층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빙빙 떠돌던 이른바 보수나 중도표들이 일종의 이제 안철수에게 몰리고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몰리는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견제 심리가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하고 견제할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확 몰려서 일시적으로 이제 반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벚꽃을 활짝 피었다 하더라도 비바람이 가면 이제 금방 지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안철수의 벚꽃은 한 5년 동안 준비해야 왔기 때문에 금방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지속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완전히 형편없이 기울어져서 운동장이 평평하게 시작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1%, 20% 지지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몇 프로 확 뛰어 올랐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1%, 2%, 3%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격적인 저는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이 약간은 그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완전히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다.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최 원장님은 지금부터는 1%, 2%씩 이렇게 얻고 빠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판을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얘기됐던 뭐 빅텐토론이나 뭐 연합론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보수 통합 문제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안철수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동력은 안철수라는 후보가 현재 국민의당이 호남과 정권 교체론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또 중도를 표방하고 있고 보수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보수 표심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지지층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만약에 이제 보수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통합 연합을 하면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일궈 나갈 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훅 달아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지만 이 안철수 후보를 보고 모여든 문재인에 대한 견제 심리, 비문 정서의 그 강한 바람 속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이제 향후에 본격적으로 어쨌든 정체성 논란이나 구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과 진보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보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것이 정권 교체라는 어떤 뜻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요구할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어떤 문재인에 대한 견제 내지는 보수의 대안론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예민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 현안들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요구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현재 보수와 중도 진보를 다 아우르는 지지층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계속 묶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구도의 문제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이 구도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구도가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냐, 내지는 다른 각도로 펼쳐질 것이냐, 이런 구도 싸움의 문제나 진영 논리가 작동하면서 상당한 부분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호남 민심 부분을 주목하셨는데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들의 지역별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과연 보수 쪽의 민심이 안철수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는 이 와중에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이동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늘 주목하셨을 텐데 오늘 나온 결과에서는 호남 민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기존과 비슷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질문 자체가 호남에 대해 상당히 좀 애매하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딱 호남 민심입니다. 지금 애매한 상태거든요. 지금요 보면 후보 간의 호남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이제 박빙입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박빙인데 정당 지지도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테면 국민의당보다 한 10%더 우세합니다. 근데 또 양강 구도로 가면 또 안철수 후보가 약간 또 우세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섞어 보면요, 호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남 주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는 정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이후에도 정말 통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그토록 호남 사람이 뼈아프게 생각했던 호남의 홀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후보인지를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걸 보고 역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능한 후보인지 강한 안철수로는 이제 선거를 했지만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니 이 두 가지 부분을 아마도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호남 사람들 지켜보면 거의 이제 평가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이 어느 정도 기우는 순간 그때부터 전체적인 운동장은 기울기 시작한다. 오늘 제가 오기 시작하는데도 많은 부분을 말씀 나눴는데 그런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은 팽팽하고 서서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만 상당히 한 보름쯤이란 막판에는 호남 투기의 전략적 선택, 이를테면 하면 7대2, 3 내지는 8대2로 확 어느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아직 호남은 최종적인 선택을 좀 아직 유보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확실하게 정당세에서 민주당이 앞서왔고요. 또 후보 지지도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선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전국적인 여론 변화와 함께 호남 표심도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팽팽한 국면인데요. 결국 이 속에서 이제 과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있고 또 문재인 후보를 불안하게 보는 어떤 그 심리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그만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서라도 문재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 더 강력하게 작동할 것인지 호남 내에서 아니면 그래도 정권 교체 적자는 문재인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 논쟁의 어떤 흐름들이 결과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지만 호남에서도 어떤 쪽인가 한쪽으로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가 아마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지금 아까 종전 그 이 대표님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특히 안보라든가 이런 쪽의 노선이 무엇냐,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이게 노선이 갈리게 될 테고 그런 부분이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미 쌓아둔 논쟁이라든지 뭐 문재인 후보의 뭐 아들 문제나 이런 거 있지만 이게 약간의 변수를 기르지만 그게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제 두 후보의 이제 인물론을 많이 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여야 정당도 아니고 저는 보수와 진보 대결도 아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과 안철수란 그 두 사람 인간성, 품성과 어떤 능력 이 두 가지를 이제 본다고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유보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호남에 내려가면 호남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두 후보가 나는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통합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또 국정 운영을 하겠노라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때 하면서 이제 그 호남 사람들은 마지막 판단을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최 원장님은 호남 민심을 잘 아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무겁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인물론 결국은 인물론 선거가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나타나고 여론 자체가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그 후보의 역량과 능력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사실 비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선명하게 와닿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세론과 이 어떤 비문 현상이라는 현상의 그 흐름을 읽어보면은 이런 게 읽힙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선명한 야권의 주자로서 서왔지만 또 그만큼 지지하지 않는 그룹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전체를 좀 나누고 예를 들어서 촛불 민심 대 뭐 보수 기득권 세력의 대결 어떤 구도를 나누면서 이 적과 악운을 명확하게 나누는 그런 어떤 구도 전략을 써왔는데 이러면서 지지하지 않는 그룹에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연대나 통합 또 내지는 중도적 가치 이런 것들 표방하면서 좀 더 폭넓은 어떤 그 가치 지향성을 보였거든요. 이런 후보들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결국 이게 현재 이런 어떤 단기간 내 역전 현상을 보면은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지지층은 굉장히 견고할지 모르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그 안철수 후보는 좀 열린 그 기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강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묶어가는 부분은 또 다른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정당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후보가 내세우는 가치나 지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처럼 뭐 지역이나 정당을 보고 무조건 찍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대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동의하면서 밑바닥 서민의 소리로 사실 쉽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의 장단점, 과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 문재인 집권하면 좀 안보 괜찮겠어? 정권 하면 잡으면 말이야. 우리 완전히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 지지율을 올리는데 최대 문재인 후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반대로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 좀 뭐 너무 젊은 것 같고 말이 좀 뭐 유약한 것 같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말랑말랑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또 이제 과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물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단적으로 이제 대구에서 표출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아니 역대 해방 후에 어느 선거에서 언젠가 한 번이라도 지금 여야 1위, 2위 후보가 TK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 후보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홍준표라든지 나머지 바른정당 후보들이 10% 미만이다. 이건 과거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보수와 진보의 어떤 경계선, 벽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무너졌다는 건 이제 반증이라고 봅니다. 네. 자, 말씀 나온 김에 그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께서는
보수 진영의 뭐 단일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일정 부분의 변수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구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수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되죠. 물론 지금 보수 투항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백기 투항론이라 지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요 이도저도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을 택하자.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홍준표를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차차선인 안철수로 가자라고 해서 쫙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안희정을 지지했던 후표의 어떤 50% 가까이가 안철수로 가며 심지어 양자 대결을 갈 경우는요 거의 70%가 가까이 갑니다. 예,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에 거기도 2위 후보가 거의 2배 차 이상일 정도로 안철수 쏠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인물론 아까 차차선을 택한 건 하지만은 어떤 보수 진영의 완전히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게 이제 역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어떤 심리학적으로 좌절감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극도로 좌절하면 전혀 제3의 선택, 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TK의 어떤 좌절감, 그 다음에 안철수의 어떤 그 인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서 사실 TK에서 압도적으로 안철수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가 연대든 단일화든 어떤 식으로건 연대를 이뤄낸다면 그것이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별 영향 못 친다고 봅니다. 못 미친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두 후보 지지도가 낮은 데다가 두 사람이 합하면은요 네. 정치 공학적인 연대를 하면 반드시 시너지가 나면서 동시에 역시너지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철수라는 어느 후보든 그 누구든 간에 단일화하면요 예. 그 시너지도 나지만 역시너지가 더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시너지에 반대한다라는 게 거의 50% 60%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연대를 하라, 단일화하라 요구하는 게 거의 60%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 그만두고 단대로 연대해라 이런 식인 겁니다, 사실은. 네, 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나 연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결국 끝까지 뭐 자연적으로건 인위적으로건 양강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 거죠. 자, 이번 주가 앞서 그래서 이번 주가 그 민심에 있어서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역대 대선에서도 보면 후보 등록 일에 나왔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마지막에 투표 결과와 일치하더라라는 통계들이 나와 있더군요. 이번 주 주말이 후보 등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많지 않나 봅니다. 그 역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대선은 한 1년간에 걸친 대선 레이스 끝에 이제 대선을 뭐 20여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때 네. 와서 이제 사실상 최종 거의 막바지 단계 여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물론 이제 대선에 대한 논의는 참 무성했습니다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다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나마 각 당의 경선이 시작됐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경선이 막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압축적인 상황에서는 후보 등록일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대선 초반전과 비슷한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본선 기간 내에서도 예. 충분히 여러 가지 이슈들, 쟁점들이 터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여론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과거의 대선과는 좀 다른 흐름 속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일단 후보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 데다가 프레임이라든지 구도가 사실 이제야 이제 짜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루는 거의 10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도 정말 막판까지도 아주 치열하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최종 뚜껑은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말 까봐야 알 정도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안개 국면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그 네거티브 검증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이제 1, 2위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두 후보 다 뭐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완주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대선에 나왔던 전력이 있고 일단 한 번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게 좀 차분하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뭐 실제로 이제 그 오히려 정말 서로 싫어하는 후보들을 더 싫어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아마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자꾸만 이제 좀
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대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뭐 누구의 공약이나 정책이 더 우수한가 이런 어떤 그런 논쟁보다는 어떤 그런 신변에 대한 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막 유포되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아마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저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 기간 이 그 1위 자리를 지켜오면서 여러 가지 공세를 받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어져 온 지지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고한 부분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사실 물론 이제 그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충분한 오랜 준비 속에서 이루어져 온 그 역량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안팎 내지 그보다 낮은 지지율에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지지층이 모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네거티브 이슈들이 터질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과거 사실 청와대 근무를 할 때 이제 여론조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국정홍보비서실에서 그러셨죠. 여론조사 이제 비공식 분석을 많이 했는데 참 희한한 게요. 네거티브를 전략 구사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나 부정적인 역효과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당장 가시적으로 지지도가 오르고 주위에서 박수를 치고 신난다, 이긴다, 막 이런 소리들, 긍정적인 소리들이 바로 눈에 들리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에 항상 유혹을 빠지고 그걸 구사하게 되죠. 근데 예. 금방 조금 시간 지나놓고 보면 소리 없이 역효과가 오면 지지도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상대방 팩트가 없이 요구를 강력하게 제시하면은 항상 여론조사 동반 하락 현상이 생겨요. 특히 상대방이 못하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이쪽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묘하게 저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동반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하거나 헤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언론이나 대중매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기는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가는 건데 항상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유권자의 심리는 저기 문제가 있네. 그럼 너희들은 얼마나 잘했어? 뭘 잘했어? 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감성 시대는 네거티브는 의외로 역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쓸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신중해서 아마 구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이 네거티브라는 게 후보 검증하고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긍정적인 면으로 하면 후보 검증인데 그게 그 선을 넘게 되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 선을 참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아마 각 후보들 그리고 이 유권자들한테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고 사실 마타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는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마타도는 사실은 팩트가 없이 그냥 막연히 의혹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당 후보들은 그 두 가지를 지금 혼동을 해서 쓰는 거죠. 마타도를 마치 네거티브인 것처럼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구분해서 쓰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역효과를 맞을 수가 있죠. 예. 자,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그 안철수 후보한테 민주당 쪽에서 그 홍준표 지사 쪽에서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습니까? 유권자들한테. 지금은 아직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안찍박이라고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상황이 된다. 또 안철수를 찍으면 박근혜가 사면이 된다. 두 가지 뜻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구도 싸움 속에서 일정하게 또 어떤 그런 이 안철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어떤 효과로는 상당한 어떤 작용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대선 전국 최진 원장님, 이상일 위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